안녕하세요. 하남시 생활문화 동호회 발전 방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하남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이선우입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내용과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 생활문화 동호회 발전 방향에 대해 김대종 전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 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김대종입니다. 생활문화는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상당히 많은 발전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 생활문화 동호회 발전 포럼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방 클럽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해주실 박지훈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지부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지부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군포 생동감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해주실 오영군 군포문화재단 예술진흥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의 결과 발표를 해주실 장성은 하남시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네, 다음은 포럼에 앞서 서강석 하남문화재단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 더욱더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생활문화 동호회에 관련된 내용 포럼을 하게 자장을 맡아주시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조 발전해 주신 김대종 대표님께 감사해드리고, 아울러 그동안 이 연구과정에 오랫동안 힘써오신 장성은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성남과 군포의 생활문화 동호회 모범 사례를 발표준 박지훈 차장님과 오영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예술, 문화예술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생활예술의 일상화, 생활문화가 활성화돼야 이 어려운 시기를 문화 백신으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연구 발표했던, 또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이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종합해서 하남 지역,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생활예술이 일상화되고 생활예술의 일상화를 통해서 전문예술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나아가서 문화 백신을 더욱더 퍼뜨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문화예술로, 생활문화로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튼 뜻깊은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늘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김대종 전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 관장님의 진행으로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인사드렸던 김대종입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생활문화라는 이 자체는 사실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들인데요. 마침 또 하남문화재단이 생활문화 동호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갖게 돼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 앞서서 제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자료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발적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갖고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 생활문화 활성화의 시작은 사실 경제성장의 안정세를 접어드는 80년대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일환으로 해서 우선 문화 기반 시설의 이제 건립을 추진을 했죠. 여기에 이제 공공극장이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70년대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공연장이 많이 건립이 됐고, 80년도에는 이제 예술의 전당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공연장들이 많이 들어섰죠. 이러한 이제 실질 양성의 활성화는 1995년도 95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때부터 사실은 생활문화가 활성화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 실시에 따른 어떤 그 문화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격 및
위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는 이제 고객으로서의 주민이 이제는 주인으로서의 주민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자체장의 경영 능력에 중요한 평가의 척도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는 사실 주민들의 삶의 욕구에 이제 굉장히 큰 부응을 했죠. 그래서 문화 인프라가 이제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듯이 공공장들이 이제 건립이 이제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7년도부터 사실 2004년도 사이에 문화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서울문화재단이 발족을 했고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남문화재단도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술 행사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시작을 해서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뭐 지금은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축제들이 활성화가 된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발전과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영역이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엘리트 예술가의 중심에서 전체적으로 주민 중심의 문화로 확대가 돼 갑니다. 또 여기 이제 2004년도 7월 1일 주 5일제 근무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근로자의 복지와 이제 이 주 5일제 근무제 실시는 사실 이제 근로자의 복지와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게 됐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이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 향수 계층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014년도 1월 달에는 정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를 진흥시키며 그다음에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 그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생활문화 진흥이 이제 앞에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에서 바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대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의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갖고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이제 삶의 질 향상 및 이제 문화 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이 됐었죠. 그래서 지역 문화 진흥의 기반의 구축 및 문화 분권의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문화진흥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조의 정의에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 7조에 보게 되면 생활문화의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주민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조에도 마찬가지로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이거는 이제 시설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다 우선 지원을 하는 등 이런 생활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항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기대 수요의 변화가 이제 이런 어떤 문화진흥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정부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다양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 위주의 수동적 참여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관심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 문화가 확대가 되죠. 네, 그래서 생활문화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생활문화 동호회 및 시민예술 공동체의 자발적으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성화는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또는 동호회, 직장인 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 활동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 사례, 이 지역문화 활성화 또는 지방 자발적 시민예술 공동체에 대한 그 해외 사례는 사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국내에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발표된 사례들이 적어서 사실은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그다음에 뭐 독일, 미국, 그리고 이제 동구권에는 이제 불가리아 이렇게 이제 몇몇 나라들의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는 연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데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클럽이 아마 굉장히 좀 규모가 있게 움직였었습니다. 그 해외 사례에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게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앞서 있는 나라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이 자발적 네트워크라는 어떤 반이라는 어떤 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요 반은 1991년도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그 시민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참여자가 여기에 이제 목적은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 이제 사회 공헌 또는 이제 자기 성취 이제 이런 걸 중심으로 하지만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예술 감상 그리고 자기의 완성 그리고 자기 중심의 어떤 예술을 활동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그 사례를 보게 되면 약 5만 개 정도의 이 시민예술 단체가 이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약 900만 명, 그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이제 특징이라 그러면 자발적 예술단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가 돕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인데요. 재정적인 부분도 단체들끼리 서로 돕고 있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우리로선 당장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런 일들이긴 한데, 그리고 훈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카운슬링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전문 예술가와 또는 비전문가, 아마추어들이 이제 활동이 사실은 전문 예술가가 이 아마추어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량을 좀 더 쌓아서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등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비슷한 예는 뭐 유럽의 또 다른 독일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활동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재원 조성인데요. 재원 조성인데 영국의 반은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 전시회나 또는 공연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갖고서는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사실은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돈을 받게 되면 정부의 움직임에 이렇게 이제 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독일은 이제 사실 좀 독특하게 움직임이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독일은 좀 독특합니다. 독일은 사실 이제 옛날 독일이 이제 89년도에 통독이 되기 전에 서독과 독일 이제 동독의 어떤 움직임이 서로 다르긴 했지만 서독에서는 여기 있는 독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예술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이제 단체들이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여기는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20대 또는 30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을 주도를 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술의 이제 삶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예능의 개발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술 독일의 이제 독일 문화센터는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 500여 개의 이제 센터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 있고요.
이 독일에 있는 그 자발적 예술 시민예술 단체의 특징은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터에서는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예술 행위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것든지 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지만 단 일반 시민이 꼭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예술 교육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거와 관련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꼭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예술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아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존하는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이렇게 딱딱 짜여져 있는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단체의 움직임에 항상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같이 그리고 전문가의 그 재능을 비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또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권장을 합니다. 또 그게 안에 관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정 지원은 이제 주 정부로부터 이렇게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정부, 지방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주 정부가 절대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그래서 아주 작은 도시에도 이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꼭 있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과 뭐 1, 2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화예술의 발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제 자발적 이제 생활문화 이제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사례이긴 한데요. 그 동구권에 있는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지만 불가리아는 주로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자발적 예술 단체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아이템은 주로 이제 음악이 많은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약 3,000개의 합창단이 있다고 그러고 한 500개 정도의 시민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음악, 미술, 연기 또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영국이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공존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어쨌든 이 문화적 가치나 아니면은 지역 기반의 문화의 어떤 품격을 올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발적 생활 문화 공동체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나름대로 따져보면 다양한 사회적 효용성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또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역 문화의 정체성이 고취가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 예술의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의 소위 말하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시민예술 공동체 또는 커뮤니티 아니면 이제 동호회 활동이 그냥 그들만의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전문 예술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경제에도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를 통한 특히 이제 사회적 공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가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품격 있는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중요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발적 시민예술 생활문화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자발적 또는 자생적 원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자생력을 유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정부의 간섭이나 지자체의 간섭이 개입하게 되게 되면 이 자생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돈 몇 푼의 지원금 때문에 스스로 하던 사업들이 망가져서 없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문예 잡지에서 스스로들 회원들이 돈을 내서 잡지를 만든 것이 불과 한 시에서 500만 원이 되는 크지 않은 돈을 지원해 준 것 때문에 그 잡지가 없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의 효용성 때문에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발적으로 또는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다양성이 약화가 되게 되면 자꾸 탈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확충 및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들,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이런 데 특별한 어떤 장소를 둬서 이제 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배려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의 활용은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는 그들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안 하고 서로 약속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는 어떤 이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 인력의 확충이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서로 또 전문 프로그램과 또는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는 매개 인력의 확충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지자체와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앞에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자체와의 또 소통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에 또는 일반인들이 이 공무원 행정이나 지자체 행동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서로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단체 간의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여러 생활문화 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소통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는 부분들, 좀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얻어야지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 발표를 끝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성남문화재단 생활문화지원부의 박지훈 차장님으로부터 사랑방 문화클럽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만나 뵈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의 15년의 역사를 단 15분 내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급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해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길 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왜 성남에서 사랑방 문화클럽을 시작을 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성남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서울 도심권 청계천 일대의 빈민들을 외곽으로 좀 몰아냅니다. 아주 험준한 남한산성 일대에 20평씩을 불화해서 서울 시민들을 몰아내는데 뭐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분들이 그래도 서울에서 먹거리가 있었는데 교통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광주 대단지 사태라는, 아마 어르신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남 출장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성남 원도심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90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포화가 되니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만들어진 신도시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첨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 신도시가 성남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20년 후에 2010년대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판교 신도시가 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남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굉장히 이질적이고 그런 편차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편차가 심한 그런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성남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우리 성남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좀 문화예술적으로 완화시킬까 고민을 하면서 성남시의 시민의 문화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수가, 동호회의 수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판교는 없었고 분당 신도시와 또 이제 수정구, 중원구에 원도심이 있었는데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신도시가 더 많았지만 그래도 원도심에도 많은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호회가 뭐죠? 동호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내 돈 들여서 회비 걷어가지고 나의 취미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었고 그래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이런 동호회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성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생활문화 동호회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의 정책 사업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시민이 중심이 되겠죠. 가운데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바로 사랑방 문화클럽입니다. 그리고 정책적 비전을 만들어내는 정책 사업, 그 다음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마을 사업, 즉 우리 동네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5개의 사업을 연결해주는 문화통화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3단계 1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그 다음에 2단계는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2014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3단계 7개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남 시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된다면 저희 사랑방 문화클럽의 처음 시작에서 좌충우돌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극복해왔던, 경험해왔던 이런 얘기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간의 뒷부분들은 급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저희가 클럽들을 조사했다고 그랬죠. 계속 만나고 또 모임도 만들고 클럽 파티 같은,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남에서 이렇게 동호회들을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러면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하는 과정들을 1년 내내 정말 바쁘게 만남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도에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은 그 주체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계획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해에는 한 37개 클럽들이 클럽들을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주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의 각 클럽별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첫 해에 이제 축제도 진행을 하죠. 근데 2007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운영위원분들이 모여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여러 클럽들이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시민들이 만나서 교류하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는데 개별 클럽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회비 걷어가지고 했던 일들을 그냥 좀 더 풍족하게 아니면 조금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했던 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때 그 개별 클럽 지원을 팀별 지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팀이라고 하면 한 5, 6개 클럽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뭐 물론 그건 다양한 장르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장르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팀별로 최대 9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에 여러 개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그 전시 클럽에서 항상 액자에다 이렇게 전시는 전시관에 액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하잖아요. 왜 꼭 전시는 저렇게 벽에 액자에 담아서 틀에 박힌 전시를 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한번 재밌는 전시를 해볼까? 하면서 움직이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닭종이 인형 하시는 클럽에서 우리 그 한복으로 닭종이를 많이 만들어 닭종이로 한복을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회화 하시는 클럽, 서예 하시는 클럽 이런 분들이 우리 나 거기에다가 그림도 그릴게. 뭐 서예로 그 당시 이제 독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 항의하는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는 그런 서예 글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전시회를 움직이는 전시회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팀을 만들고 다양한 클럽들이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1단계가 이런 식으로 그 팀별 교류가 시작이 되고 2단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축제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안타깝게 신종 프로가 생기면서 축제는 취소를 하게 되고 대신 세계 문화 클럽 포럼을 영국, 미국, 불가리아, 일본, 독일 등 5개국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세계 문화 클럽 포럼을 개최하고요. 2010년도에는 색소폰 동호회 한 600여 명이 참가하는 그런 이제 전국의 장르 축제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2011년도에는 거기 사진 제일 밑에 보면 거기가 저희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아트센터 가장 큰 오페라하우스 1800석의 오페라하우스인데요. 거기에서 그 1800석을 가득 메우고 저희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사진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앞쪽에 벨리댄스 하는 팀들이 있고 뒤쪽에 미녀팀이 있고 또 뒤쪽에는 또 그 합창단이 있고 뭐 색소폰 팀들이 앉아서 있고 뭐 밴드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그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끼리만 축제하지 말고 전국에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전국 시민문화클럽 한마당이 처음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거 보니까 우리 동호회들끼리만 노는 것 같아.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한번 축제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뭐 시민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동호회와 같이 뭐 공연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게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함께 그날 하루 다 같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 퍼레이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6년도에 보면은 처음으로 성남시청, 여러분들이 뭐 소위 뭐 호화청사라고 얘기됐던 그 청사에서 대규모 축제를 벌이고 그 시청 앞 도로를 저희들이 반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그 도로를 전면 이제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점거를 해서 거기를 이제 퍼레이드로 행진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방 문화클럽이 해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그 처음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9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클럽 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도 18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은 이 생활문화 지원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이 사랑방 문화클럽 사업을 지원을 하는 3명의 전담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 텐데요. 그 사랑방 문화클럽이 그간에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민관협력 포럼에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랑방 문화클럽이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트렌드로 생활 예술이 착한 예술이 대세다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고 그것의 대표 사례로 사랑방 문화클럽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동호회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이런 착한 예술이 그 당시 2011년도에 트렌드였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역 지자체들에게 전통 문화 브랜드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한 32개 정도 그 지자체에서 그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벽화마을이 있죠. 예, 그 벽화마을이 2등이 되고 1등이 사랑방 문화클럽입니다. 사실 저희 성남은 뭐를 전통문화 브랜드로 제안을 할까 고민하다가 남한산성, 뭐 모란시장, 탄천 등등 고민하다가 그것도 다 마땅치가 않아. 그냥 우리 시민이 우리 도시의 브랜드야 하면서 그 시민 동호회 사랑방 문화클럽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됐던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가 관료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사업이 너무 정형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 동기라든지 재미가 좀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기자기했던 그런 친밀감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지원 제도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랑방 문화클럽에 대한 그 동호회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뭔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지원들을 대폭적으로 좀 줄이고 직접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제안을 하는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지원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회비를 걷고 또 후원이라든지 지원 사업들에 국가나 이런 광역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자. 그런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울산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를 전담적으로 그 같이 지원하는 매개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예술 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들을 더욱더 많이 생활 밀착형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이런 지원 조례라든지 아니면 생활문화 지원센터 같은 이런 조직들이 또 공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성남의 사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사례는 우리 군포의 정말 생동감 넘치는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성남 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성남에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 문화클럽의 활동이 아마 그 성남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다음은 우리 그 군포의 창작진흥팀장 오영구 팀장님의 군포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례, 특히 군포의 생동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오영근 팀장입니다. 성남의 사례가 사실은 저희한테도 큰 표본 혹은 그 선도적인 사례로 사업 초기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배우는 그런 요소로서 또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군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하남하고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인구 수나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군포 쪽에서는 하남에서 적용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군포는
그 생활문화 관련해서는 이제 역사가 짧습니다. 하나의 절반 정도. 현재로서는 만 7년 정도가 됐는데요. 군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자연 발생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문화재단인 군포문화재단에서 좀 더 문화예술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의 그 예술 생태계라는 전반적인 틀에서 이 생활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가 사업 초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사실은 이 동기라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뭐 일상 속의 문화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그 의지 이런 부분이 기초나 또 광역에도 사실은 많이 어떠한 이런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에 맞춰서 군포에서도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이 부분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초기에 지금 현재 하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 조사라던가 이러한 환경 분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전략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뭐 사업 모델이라던가 그리고 성남이나 부천이나 여러 지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군포에서도 군포는 또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 생활문화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중장기 전략도 또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된 전략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어떻게 이 동호회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또 조직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산이 선결된 상황에서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형성된 상황에서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여건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 군포 같은 경우도 우선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많이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자세한 부분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실행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하기도 했고 또 필수적으로 겪어야 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대표를 보시면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마우스가 보시면 2014년도에 저희가 그 실태 조사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2015년도에 처음에 25개의 동호회로 사실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군포 생활문화제, 1회 생활문화제를 개최를 했었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전국 생활문화제에서 이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사례 경진대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회 교류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2017년도에 동호회가 이제 100개가 넘어섰습니다. 110개 동호회 약 1,372명 정도가 활동을 했었고, 이때는 이제 지역문화 공헌이라던가 다양한 방향으로 좀 더 동호회 그 활동 가치를 좀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2017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이 저희 군포에도 좀 지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군포시 생활문화 그 운영 조례가 지금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착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개관이 되고 현재 141개 동호회 약 1,5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환경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군포시 문화예술 실태 조사가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남에서도 유사하게 그 조사가 진행됐겠지만은 이러한 평생학습기관이라던가 또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라던가 통해서 관련된 소속된 혹은 연계된 동호회들을 먼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37개 동호회가 저희가 조사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허수가 좀 많았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군포시 인구 통계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군포시에 맞는 이 생활문화 동호회의 방향이 어떤 것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기능적인 그런 취향, 예술 취향 동호회들이 좀 더 많고 또 거기에는 또 평생학습이라던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던가 이러한 그 저변이 환경이 보급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런 기능예술의 취향 동호회들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 생활예술에 대한 니즈가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포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도출 방식을 생활예술 중심의 생활문화 사업 모델로 일단은 그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군포에 생동감을 준다. 이 생활예술, 그 생활문화를 통해서 군포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 시민들이 즐거운 도시, 이런 생활문화 브랜드로 좀 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공동체 조성과 장르별 전략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전략 도출은 일단 그 생활예술에서도 좀 더 카테고리적인 성격들을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 그리고 활동, 그리고 이 거점,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저변이 확대된 목표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네트워크는 사실은 오늘 이 포럼도 저에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극소수의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낯설고 좀 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이 동호회들과 만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면 접촉이라는 이 틀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포스터가 있죠. 2016년도 포스터이긴 한데 이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모집 안내라는 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호회들이 모이시오라는 것과 함께 동호회에 함께하고 싶은 시민들도 모여주세요라는 이런 캠페인들을 좀 했었고요. 일일이 저희가 그 동호회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임분들을 통해서 네트워킹과 또 협업을 저희가 장려했었고요. 특히나 사업 초기서부터 사실은 장르별 분과 그리고 그 분과의 그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협의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었으면 좋았겠지만 군포에서는 어찌 보면 약간은 그 처음에 행정적으로 혹은 경영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협의체도 만들었었고요. 10개 분과로 해서 10명의 그 위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수평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별도의 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모두가 동일한 발언권을 갖는 수평 구조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생활문화 행정 또는 경영이라는 부분이 이 소통, 객관성,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현재 지향성,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동호회들에게 그 뭐랄까요, 좀 손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목표의식보다는 당장 해나갈 수 있는, 같이 그 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좀 더 뒀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왼쪽 하단에는 그 카페가 보이시는데 아까 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현재도 생동감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사업부의 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호회와 주민문예술단체를 구분해서 지원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보시면 3개의 주체가 있죠. 전문예술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동호회가 있고 또 주민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나누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동호회나 이런 커뮤니티 성격에서 지역의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뭐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던가 다양한 시의 그런 문예술 사업에 참여를 한다던가 하는 단체들을 주민문예술 단체로 저희는 임의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을 바로 동호회와 주민문예단체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인예술과 시각예술의 장래적 사업들을 구분해서 움직였었고요. 그 부분은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공인예술과 시각예술 그리고 문화나눔 여기에는 이제 문화나눔 학교라는 저희가 또 특징적인 게 있는데 재능을 갖고 있는 동호회 분들이나 지역의 매개자분들이 무료로 시민들을 한 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모아서 일시적인 강의 혹은 주기적인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쿨렐레를 가르친다던가 혹은 뭐 막걸리를 잘 만드시는 분은 또 막걸리 발효법을 가르치신다던가 좀 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고 순환할 수 있게끔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연간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동호회 분들하고 뭐 1월에 만나고 12월에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네트워킹을 하고 만남의 자리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또 새로운 동호회 분들도 그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교육 세미나 이 교육 세미나는 포럼도 있지만 동호회 역량 강화 교육, 동호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또 저희가 성남문화재단이나 그다음에 이제 박지훈 차장님도 오셨었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 클래스라던가 뭐 색소폰의 거장 이정식 씨가 와서 원데이 클래스를 해주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동호회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제가 보통 저희가 늦 여름이나 초가을에 했었는데 그 축제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 동호회 분들과 축제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더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문화제를 저희가 3, 4일 길게는 일주일간도 했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서 시민분들에게 이러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지역에 있다라는 거를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길게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 교류와 지역 봉사 활동 이런 부분들을 연간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행사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이런 밴드 동호회가 군포에 많은데 우리는 밴드다라던가 이러한 전국 페스티벌도 운영을 했었고 또 지역 시각예술 동호회들과 산천예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특성인 수리산을 가지고 함께 그 환경 보호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출사를 가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그런 문화 운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이제 뒤 지금서부터는 사업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넘기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생활문화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캠페인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동호회들이 발표회라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이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한 부분이 많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국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 우리는 밴드다라던가 또 이런 시각예술을 하는 동호회들의 그 재능 나눔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또 환기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 운동인 산천예찬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군포 아트 마켓이라던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사진인데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생활문화제 때는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솥대를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고사를 지냅니다. 막걸리 한 잔을 갖다 놓고 동호회 분들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호회 분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참여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 철쭉축제 모양 사진인데요. 이렇게 동호회 분들이 좀 더 많은 문화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제 워크숍 사진인데 보시면 이렇게 뭐 막걸리 한잔 나누면서 다 같이 편하게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는 결과적으로 거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를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가 아니고요. 네, 여기 평면도 보이지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뭐 뒷장에 뒤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공간들, 생활예술을 특히 할 수 있는 좀 더 기능적인 공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을 저희 제공하는데 좀 더 많은 공간의 특징들을 할애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G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의 조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를 함에 있어서 지금 뭐 이 발표는 좀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살갑게 시민분들과 보다 좀 따뜻한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조미료들을 저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사례가 저희가 소속감이나 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충성도를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이게 생동감 이 유니폼이죠. 네, 이 부분들을 거의 나눠서 같이 입고 활동을 하고 어디 뭔가 할 때는 생활문화 할 때는 꼭 이 옷을 입고 다 같이 뭉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색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그 산천예천이라고 군포 안양 의왕의 그 시각예술 동호회들이 뭉쳐서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같이 안양천이나 삼본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환경활동을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특징은 동호회들을 또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평가라는 말이 상당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역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오히려 활동을 제일 많이 한 동호회들을 연말에 저희가 우수 생동감 동호회로 표창을 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자극이 좀 됐을 수도 있다는 판단은 들고요. 이렇게 워크숍 때는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 사진은 사실상 이렇게 좀 편안한 관계에서 같이 행정과 또 시민들의 문화 활동이 섞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론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 생활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순하게 이런 문화예술 경영 이론이나 혹은 기존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답습을 해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들이나 혹은 그러한 그 전략들을 구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생활문화 동호회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이 활기를 불어넣고 또 이 지역의 문화적인 지역 문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하남문화재단이나 혹은 하남과 또 이 동호회들 간의 이 연결관계 사실은 이거를 최적화하는 부분이 생활문화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이 생활문화 동호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지역적인 이 가치 혹은 지역적인 어떤 큰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중점을 두시고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군포시는 약 27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500명 정도가 그 문화예술 동아리를 활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많은 인원수가 이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이 강사를 하고 주민이 강의를 하고 주민이 듣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남시 생활문화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장성원 대표를 모시고 하남시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조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하남시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을 맡은 장성원입니다.
먼저 이번 실태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저희 하남 그 생활문화 동호회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제약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 목차는 연구, 현황, 그리고 동호회 심층 조사, 결론 재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적으로 저희 그 하남 시는 미사와 미래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가 시간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를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의 토대가 필요했고 이러한 것들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 목적과 이런 개요를 보시면은 제목은 저희가 하남시 생활문화 동호회 실태 조사 및 그리고 또 플랫폼 조성이 주가 되었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연구 조사에 임했으며 하남시 내에 연습실과 거주 지역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련 그리고 플랫폼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기초를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초기 저희가 계획한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 조사 및 그다음에 사업 실태 조사 그리고 아까 이제 군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춘 데이터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고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저희가 이제 먼저 문헌 연구로 해서 타 지역의 그 사례 연구를 먼저 하였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연구를 주로 하였습니다. 실태 조사로는 저희가 먼저 설문지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배포는 좀 어려워서 서베이 몽키라는 것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면서 기관의 담당자들 그리고 동호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코로나 감소 기간으로 이런 모임을 좀 줄이지만 그래도 소모임으로 세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전화와 대면을 통해서 FGI 즉 초점 집단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했던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범위입니다. 연구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그리고 대상적 범위로 나누었습니다. 하남시에는 총 13개 동, 행정동이 13개 동이 있고요. 그리고 법정동이 2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시간적 범위는 7월부터 11월 정도.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약간의 그 융통성을 가지고 이 기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적 범위는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그리고 수련센터 등에 관련된 생활문화 동호회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범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상적 범위를 봤을 때 현재 하남시는 28만 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중소도시이지만 아주 그 앞날 미래가 지금 새로운 도시 혁신 도시로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0년의 그 인구는 2009년에 비해서 2배 가깝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미사 1, 2동, 아까 이제 성남을 말씀하셨는데 분당과 약간 좀 비슷한 그 이미지로 미사 지역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청년층 증가로 인해서 60대보다 좀 더 많은 그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나누었을 때 생활 거주형과 근로단지형 그리고 상업형으로 현재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를 저희가 이제 2013년, 38년으로 인구 시나리오 예측을 결과를 이제 좀 해본 결과 자족 기능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정주화 강화가 지역에 대한 유출 현상이 좀 가속될 수 있어서 이런 정주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하남시 내에 있는 그 인구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민들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계획 2019년 업무 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그 생활문화 공간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페이지는 그 2020년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마도 이제 말에 이제 착공이 될 예정인 신장 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상시설에 2개 동과 지하시설이 있는데 이곳에는 커뮤니티 카페, 그 다음에 어떤 소규모 모임이 있는데 현재 하남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하남시청과 통계정보 살고 싶은 우리 동네를 살펴본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하남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하남문화재단에서 시민문화 기획 코디네이터라든지 생활문화축제라든지 그리고 시민 프리 스테이지를 한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생활문화 동호회 관련된 행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사했던 그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저희가 한 발표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 운영 기간이, 그러니까 생활문화 동호회의 운영 기간이 3, 4년 된 동호회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5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그 동호회도 있기는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회가 더 높을수록 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가 활동이 활발한 곳은 이 하남문화재단을 주변으로 두고 있는 덕풍 3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초중반의 청년층에 대한 동호회는 사실상 아직 그분들은 저희 이런 그 기관의 공간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은 공개 행사에는 좀 나타나지 않는 그 경향이 있어서 좀 파악이 좀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령층들은 아무래도 연령층은 그 60대 분들이 22%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18% 정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추가 모집은 하지 않은 그런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남시 생활문화는 주로 예술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음악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이 그 동호회를 만든 이유로는 문화예술 욕구 해소와 삶의 즐거움이나 재미를 위해서가 거의 16%, 12%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주로 하는 공간은 문화시설, 구민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원, 문화의 집들로 편중이 되어 있었고 평생 학습관도 7% 정도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개인 공간이라든지 회사 같은 경우도 약 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을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료가 되든지 저비용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선과 라이브 테이블,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심층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 공간이 폐쇄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격리 등으로 인해서 저조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동호회를 좀 중단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좀 계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공간에 대한 그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것인데 공간이 폐쇄되다 보니까 모임이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를 위한 강사 지원도 중요했으며 그리고 그 능력 외에 소통 능력도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 공유할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거점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됐던 하나를 좀 모아서 거기서 동호회인들 간에 그런 어떤 그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지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좋은 행사가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동호회 분들이 이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돈은 주는데 행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돈을 이렇게 물리셨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또 제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좀 간소화를 좀 시켜주면 네, 잘 쓰겠다라는 어떤 또 동호회 임원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도움 담당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군포나 아니면 성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동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동호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활동을 하시면서 당신들도 어느 정도의 경력이 되시니까 또 교육자로서 이렇게 파견돼서 가시는 부분들이 좀 생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네트워크, 즉 축제라든지 발표회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문화 행사가 그러니까 문화 행사를 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주면 그 부분에 거기에 참여할 의도는 그러니까 의욕은 아주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차후 동호회 간의 교류가 증진되고 협력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좀 기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뭐 지원해 줄 건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랬더니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공간 좀 열어주세요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해줄 수는 없지만 차후에 정책 반영에 아무래도 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는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문화 향유자라든지 매개자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역과 연결이 되었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어떤 거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는 그 상황에서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내린 것들은 현재는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먼저 동호회 간에 어떠한 그 소통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개자가 어떤 부분들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벌써 하남문화재단에서 하남시민문화기획 코디네이터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과 동호회 간의 매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언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별로 고르게 문화 기반들이 물론 거점은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있지만 고르게 좀 문화 기반 시설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같이 코로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아무래도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런 그 플랫폼을 좀 조성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제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추어 예술인과 생활문화 동호회 회원들의 활동이 증가될 수 있는 기회, 즉 축제라든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4번째는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거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생활문화 육성 및 동호회 활성에 대한 조례가 아무래도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군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이제 만드셨는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갔는데 담당자가 이분이셨는데 좀 이따 가니까 담당자가 좀 바뀌셨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례로서 이것이 하나의 틀로 만들어져서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지금 하남시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 생활문화동호회 분들의 니즈도 참 컸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역에 계시는 그 기관 관계자분들의 또 애로점도 또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남 그 생활문화동호회 실태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남 문화에 대한 어떤 질적 아니면 양적인 그런 그 문화 향수에 대한 발전의 가장 큰 기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사를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두 담당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겪어왔구나. 그리고 또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들을 수 있었던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문화 회원 간의 교류를 위한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해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저한테 의미 있게 들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요. 역시 이제 지원 체계와 그다음에 상호 이제 소통과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질문이 뭐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뭐. 네, 저희가 지금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여쭙는 분이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실중계를 하고 있지만 12월 둘째 주 정도에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갈 것을 네, 약속드립니다. 네. 그 온라인 상에서의 질문이 없다 그러면 뭐 제가 이제 그 세 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군포는 이제 그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우선적으로 더 지금 이제 뭐 정착 단계에 있는 상태 내에서 하남시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이제 뭐가 태동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선행자의 입장에서 하남 문화재단이 하남시의 어떤 생활문화 동아리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그런 또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남문화재 박 팀장님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나오면서 사랑방 문화클럽이 몇 차례 이렇게 위기에 봉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시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었죠. 근데 이 생활문화 동호회 사업은 사실은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네트워킹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문화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이거 무슨 이거 뭐 네 편 내 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해는 저희 사업 중에 큰 사업이 하나가 그냥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 문화클럽이 존속해왔던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 3단계 15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설정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의 원칙을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단이나 관은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계속 그런 원칙을 지향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쉽게 뭐 갑자기 뭐 단체장이 바뀌면 막 전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사업을 쉽게 손댈 수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거를 한번 타산지석으로 탐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거를 정치적 성향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거를 우리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팔길이 원칙을 내세워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박 팀장님의 그 말씀은 하남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군포문화재단의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도 사실은 시행착오가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생활문화 동호회의 일자리 창출, 인생 이모작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이 지역문화 생태계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좀 혼합된 그런 주체들 간의 갈등이 또 빚어질 수도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저희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생업으로 예술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이 있는 반면에 평생학습이나 혹은 이제 지역의 그런 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중년에 입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생활예술 활동을 하시고 그런 활동이 누적되면서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빛을 발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 안에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지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쨌든 본인에게 생산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를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생활문화에 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저희가 발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기도 한데 사실 개인적인
그 자기 개발 차원에서 또 접근하신 분들도 많아서 정책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문예술단체 지원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생활문화 동호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동호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취향 커뮤니티죠. 이분들에 대한 것은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큰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요. 대신 축제라던가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들을 조성해 드리는데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주민문화예술단체는 직접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문화 생태계가 그 3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지역 주민 이 제4자까지 해서 하나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좀 조성된다면은 하남에도 좀 더 이런 시행착오들을 덜 겪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원 정책 시스템이 어떻든 그 정착, 그러니까 올바른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뭐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풀어야 될 어떤 화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행정의 어려움, 아까도 뭐 장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일반인들이 이제 공무원 행정, 나라 행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하남문화재단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연구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요즘에 이제 가장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아주 사람의 생활을 아주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그동안에 이렇게 아주 바닥에 깔려 있었던 문제점들이 이제 겉으로 도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 정부의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맹점도 나타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주출되고 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군포나 성남에서는 뭐 이 코로나로 좀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오 팀장님이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참 난생 처음 겪는 이 상황에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 그 주민 동호회들은 아마 좀 더 뭐랄까요, 크게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이 생활문화 동호회라는 것은 아까 성남도 50%가 음악을 하는 생활예술 관련 그 동호회들이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게 현재 그 한국의 그 생활문화 동호회들의 예술적 취향 동호회다 보니 그 무조건 만나서 같이 연주를 하고 또 혹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보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거의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원래 추구했던 이 생활문화 정책에서 추구했던 그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재해석이나 재인식이 지금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로가 지금 소통하는 것들이 어쨌든 비대면으로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공감대도 일단 한정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제 줌이나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소규모 그룹들의 활동들을 이렇게 좀 장려하기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본인들의 위축되고 제약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간 내가 이 생활문화라는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조차도 그런 부분을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깨닫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치는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의 이 상황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간 내가 잊고 살았던, 내가 잊고 활동을 했던 이 공동체, 우리라는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과 그 욕구를 아마 거세게 느끼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저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자고자 하는 어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남의 박 팀장님은 또. 네, 뭐 성남도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렇게 뭐 확진자 수 뭐 이런 거 발표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당사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그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 뭐 확진이 돼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뭐 사망까지 심지어 했을 경우에 그 받는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동호회들이 역할이 바로 이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과 이렇게 공동체적 만남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로받고 한다라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뭔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성남에서는 그 이런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또 정말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그 응원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클럽들이 다양한 뭐 그런 응원 뭐 글도 쓰고 뭐 조형물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하철 역사라든지 아니면 다중시설 쪽에 이렇게 순회 전시를 하고 그런 이제 활동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런 어떤 비대면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상황이 좀 1단계로 내려갔을 때도 사용 불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공간들이 다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화상 포럼을 하듯이 이러한 시스템을 좀 어떻게 상설화하든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상황 타파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하남의 역사 문화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에서 역사를 다루는 거는 근데 이제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문화. 이거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남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태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문화를 다루는 입장에서 과연 이 역사 문화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주 짤막하게라도 한 말씩씩 좀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오 팀장님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런 역사 문화, 특히 이제 지역 문화라는 게 지역의 공통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과 동시에 많은 역사 유물이나 뭐 지금 가밀지구 박물관 건립권도 그렇고 뭐 교산지구 문화재 보존권도 그렇고 뭐 하남 이성산성이야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하남시에서 그 주체적으로 지금 지역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또 계승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생활문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그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이 지역의 역사 가치에 그대로 묻어날 수 있게끔 다양한 문화 거버넌스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가 현재를 살고 있는 지역 그 주민들의 문화적인 가치관과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적인 토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생활 문화를 발전시키기는 그 중요성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짧게 좀 하나 말씀해 주시죠. 좀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역으로요.
아까 저희 이제 성남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그 전통문화 브랜드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첫해 그렇듯이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남한산성하면 70%가 광주 네. 소관이고 뭐 탄천 네. 하면 그건 뭐 전체가 다 통화되고 뭐 모란 시장 한 뭐 그 여름 겨울에 모란 시장 이게 나오잖아요. 네. 뭐 동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민이 문화 브랜드라고 했는데 바로 역사는 새롭게 찾아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통이 되면 문화가 되는 거고 역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남도 한번 주체적으로 자기의 문화와 역사를 한번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밟아나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마지막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이거 보니까 성남과 군포의 생활문화 동호회 현황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략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개량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하남의 동호회가 정량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짧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박 팀장님 먼저 좀 성남의 동호회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건데요. 이거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한 3천여 개 정도의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게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100여 개 정도로 보여지고요. 네.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곳은 좀 들쭉날쭉해요. 그 동호회들이 그렇듯이. 네. 그래서 근데 대략 200에서 250개 뭐 인원수로 하면 한 3,500에서 4,500 정도 그런 이제 그 회원들이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라는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어쨌건 그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들을 저희들이 긁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팀장님, 군포는 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예,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41개 동호회 1,509명입니다. 현황으로는 그런데요. 뭐 인구수 대비해서는 사실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하남의 경우도 아마 저희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를 놓고 보건데 일단 시민들이 이 하남에서 생활문화 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널리 캠페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동호회들의 활동들을 축제가 됐건 아니면 지역사회 활동이 됐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시와 재단의 순수한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남의 그 생활문화 동호회 정량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포럼을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포럼을 주최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도 하남시가 이게 생활문화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그런 기둥으로 문화적 정책으로서 이제 방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회 활동 다 좋고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 다 좋지만 이것이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알력단체로서 작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또 정치인들과의 이제 이런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좀 고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팀장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생활문화 동호회 발전 방향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